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복인 오늘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내륙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에 강한 장맛비가,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오늘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는데 병원들은 사직 시점을 언제로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소재와 구조를 모두 바꿔 종이 접기하듯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태양광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그늘이 져도 높은 출력을 유지해 화재 가능성을 줄였고 형상 기업 합금을 이용해 전력 생산량도 60%가량 높였습니다. 쓰고 버려진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 정류장이 울산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밤에는 폐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 전기 요금을 65% 이상 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초복인 오늘 삼복더위라는 말처럼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영동 지방에는 비가 내리는데 내일부터는 반대로 중부지방에는 강한 장맛비가,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중부지방.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이번 주말 사이 낮 최고 기온이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33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의 날씨는 정반대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 많은 곳은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며 한때 호우특보와 산사태특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이런 중부와 남부의 날씨는 하루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는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120mm, 제주도 부근에서는 제주도 산지에는 150mm 이상 많은 비가. 화요일부터는 날씨가 뒤바뀝니다. 중부지방에는 장마권에서 국지성 호우가,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부지방까지 확장하고 정체전선은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 사이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호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이번 주 점차 무더위가 심해지고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YTN 데이터랩은 2주 전 침수 예상도와 건축물 관리 대장을 분석해 서울 반지하 3만여 동이 침수 위험지대에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엔 이미 침수가 됐던 곳을 표기한 침수 흔적도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3번 이상 침수한 지역의 반지하 건물만 613곳이었는데 폭우 대비가 잘 돼 있을까요? 장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내에 폭우로 침수된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장마철 비가 유독 적었던 2015년과 2021년을 제외한 침수 흔적도 11장을 겹치니 침수 지역 대부분이 반지하로 나타납니다. 영등포에 가장 많고 관악구, 동작구 순으로 서울의 남서쪽에 피해가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시내 반지하 18만여 동의 10%에 육박하는 17,748동은 침수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이 가운데 613동은 3번 이상 물에 잠긴 곳에 있습니다. 2년 전 크게 침수된 이 지역은 원래 대방천이라는 하천이 흐르던 곳입니다. 이런 저지대 복개천은 대표적인 침수 위험구역입니다. 임모 씨는 20년 넘게 이 지역에 살며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염료가 내가 물이 쏟아갖고 이렇게 나왔고 내가 지키고 있었고 재작년에는 화장실에서 염료가 불이. 안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구조인데 구청은 올여름 장마를 대비해 밖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는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정도로 물이 온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갖고 막 쓰러지고 했어. 마치 내가 바로 그냥 없어갖고 이 근처에 있어갖고 이 물이 막 차갑게 문이 안 열렸어. 실내 유일한 창문은 방범창으로 막혀 비상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참사 발생한 집을 제가 가보고 놀랬던 거는 이 집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물이 모이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 예상할 수 있는 곳들은 정확히 정보를 파악을 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30만 호, 20만 호 이런 규모가 아닐 거라는 거죠. 서울시가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침수될 걸로 예상한 곳과 실제 침수된 곳은 상당히 다릅니다. 두 영역이 포개지는 곳은 침수 예상도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합니다. 예상도와 흔적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단연 더 좁은 지역인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이미 가장 위험한 곳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년 전 서울에서 큰 물난리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년 동안 반지하 수는 거의 변함이 없고 침수 위기 역시 거듭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입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보수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공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제2예방대책으로 나왔던 정부의 반지하 멸실 방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와 SH는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를 공공주택으로 옮기게 하거나 이사비를 지원해 반지하 거주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현재 서울 지역 반지하는 20만 호가 넘고 침수 우려가 큰 곳만 해도 15,000호 정도나 되는데 SH가 사들인 반지하는 587호로 신규 매입 약정까지 더해봐야 1,300호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그 재정과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1억 8천인데 한 1억 2천이 부족합니다. 그 1억 2천은 서울시가 50%, 우리 SH가 50% 해서 1억 2천을 보태서 심지어 국토부 산하기관인 LH는 지금껏 반지하를 단 한 채도 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LH는 반지하 주택이 자체 주택 매입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반지하를 없애라고 지시해놓고 정작 2년 가까이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침수 대책으로 반지하 매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반지하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구분 소유권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구분 소유권이 안 돼 있으면 건물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기존 반지하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대신 주거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침수 우려 지역 집주인에게 차수막이나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피해가 났다면 더 큰 책임을 묻는 등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의 수리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오늘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한 뒤 모레까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각 병원은 앞서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고 복귀하지 않거나 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복귀 사직 규모는 병원들이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내일쯤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체 수련병원 211곳에 소속된 전공의 13,000여 명의 출근율은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전공의 일손으로 대규모 외래 진료와 수술을 감당해왔던 상급 종합병원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지만 구조 개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경우 지난 2월 전까진 많게는 하루 외래 환자가 10,000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대규모 진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전공의들의 일손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의료 현장을 지키던 최일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빅5 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은 환자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이 모두 30에서 40%씩 줄었습니다. 교수들이 당직까지 하며 빈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하지 않았던 당직을 써야 되고
그리고 뭐 병원에는 계속 이제 비상 운영 체제로 이제 돌아가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지난달 20일 기준 수술 지연과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는 800건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빅5 병원에서 발생한 피해 신고가 42%를 차지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중증 환자들의 피해가 더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은 병원의 경영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의 74.5%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등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교적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들에게 크게 의존해오던 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체계가 갈수록 안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집계 결과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 가운데 경증 환자는 전공의 사퇴 직전보다 1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올해 혈액 보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은 4만 8천여 유닛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2.6% 늘었습니다. 혈액 보유량을 일평균 소유량으로 나눈 혈액 보유일수 역시 6월 기준 9.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올해 2월 이후로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 공급량이 감소해 보유량이 증가했다면서 의료 공백으로 수술 건수가 감소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청소년들,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용 게임을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019년 국제질병분류코드에 게임 이용 장애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게임 중독 등 게임 이용으로 인한 질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코드 분류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개정합니다. 2025년 내년으로 예정되는데 게임이 질병인가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 사회적 규범이 고착화가 되면은 국민들이 좋은 그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하는. 10년 전 중독 관련 학회에서 제기된 게임의 질병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작업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지 않은 집단 중에서 가장 살오른 집단인 게임, 한국 게임, K게임 쪽에만 별도로 빨대를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게임과 질병 여부에 대한 국제 연구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해외 석학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Very few studies use objective measures of engagement or look at specific mechanisms in games. 게임만 악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저희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게임도 웹소설과 웹툰과 영화와 기타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취급을 받자는 거거든요. 게임은 국민 10명 중 6명이 즐기는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임을 명확한 연구나 증거 없이 질병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이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에 낙인을 찍는 행위가 됩니다. YTN 최강현입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손꼽히는 태양광 발전은 넓은 평야나 산지 이외에도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태양광 시설이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고 건물에 설치했을 땐 효율이 떨어지고 화재 위험까지 있다는 점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40년간 유지해온 소재와 구조를 모두 바꿔 종이 접기 하듯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탁 트인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줄지어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 태양광 모듈은 태양열을 받아 전기를 만드는 셀이 한 프레임 안에 여러 개 배치돼 있는데 비싼 강화 유리와 플라스틱 소재의 필름으로
셀들을 감싸는 적층 구조 형태입니다. 태양광 모듈에 그늘이 지면 효율이 떨어지고 내부적으로 전류가 막혀 화재 위험도 커집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 시설은 장애물들이 많은 도심이 아닌 한적하고 넓은 공간에 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종이접기하듯 태양광 모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40년 이상 이어져 온 태양광 모듈 제조 방식을 아예 뒤바꾼 것으로 기존의 유리 없이 실리콘으로 셀을 하나씩 밀봉해 구부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형태의 도심 건물은 물론 벤치와 차광막 등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듈의 전기적 연결도 기존 직열에서 직병렬 혼합 방식으로 바꿔 모듈의 그늘이 져도 높은 출력을 유지해주고 화재 가능성도 줄였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커다란 셀 대신에 그것들을 잘게 쪼갠 그런 태양 전지들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모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태양 전지에 형상기억 합금을 부착해 모듈이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따라 스스로 모양을 최적으로 바꿔 전력 생산량을 60%가량 높였습니다. 가연성의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저희가 난연 소재로 대체를 하였기 때문에 전기적인 절연성과 그리고 내구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후속 연구를 통해 새로 개발한 유연 태양광 모듈의 활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왕립화학회가 발간하는 에너지 분야 과학저널 표지 논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쓰고 버린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 일반 정류장에서 스마트 정류장으로 바꾼 곳을 울산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에어컨 같은 편의시설을 마음껏 활용하고도 전기요금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안에 에어컨이 가동되고 시원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바깥 열기를 금세 식힙니다.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는 물론 쓰레기를 담는 봉투도 마련됐습니다. 편의시설이 전혀 없던 일반 정류장이 다양한 시설을 갖춘 스마트 정류장으로 변신한 겁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여름이고 꿉꿉하고 습하고 더운데 아무래도 에어컨이라 저렇게 또 있으니까 또 기분도 좋고 좀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느낌. 개조된 스마트 정류장 전기는 외부에 설치한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가져옵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밤에는 싼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해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간에 공급하는 겁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기를 효율적으로 써 기존 스마트 정류장보다 전기요금이 65%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안에 한두 개 정도를 추가로 시범 설치하고 내년부터 국12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앞으로 3년간 본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19개인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38개까지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버스 정류장에 재활용한 건 울산 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예산도 아끼는 새로운 시도가 주민들 마음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장애인들은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처럼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운데요. 경기도 용인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할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스텝을 밟고 허공에 손을 뿌리자 스크린 속 핀이 픽픽 쓰러집니다. 실제 볼링장 환경을 가상현실 기술로 재현한 겁니다. 비 올 때도 여기 들어와서 좋아요.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자 휠체어를 탄 선수가 앞으로 나갑니다. 페달과 핸들에 달린 센서가 휠체어와 연동돼 경기의 박진감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용인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 장애인들도 쉽고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격과 양궁, 휠체어 육상 등 10여 개 종목 200여 가지 프로그램을 갖췄습니다. 장애인과 장애 학생들이 가상현실을 통한 여러 가지 스포츠 체험을 하고 또 건강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객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곳에 오니까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가 마음껏 활발하게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런 엄마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 푹 놓고 아이랑 같이 즐겁게 웃으면서 놀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용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는 용인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이례적으로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후 7시 30분 캘리포니아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타링크 네트워크용 위성 20기를 싣고 발사된 팰컨 9은 이륙 1시간 만에 2단 엔진에 이상이 생겨 계획했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성명을 통해 스타링크의 팰컨 9 발사 중 2단 엔진이 2차 연소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위성들이 의도한 것보다 낮은 궤도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팰컨 9은 2015년 미 항공우주국 화물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실어 나르던 중 폭발하고 이듬해에는 발사대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실험 중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일부 착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완벽한 발사 기록을 유지해왔습니다. 오늘 초복을 맞은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사는 삼계탕 재료비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격조사 결과 올해 영계와 수삼, 찹쌀, 마늘 등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4인분 기준 32,260원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34,000원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7.5% 저렴해진 것으로 1인분 기준으로 보면 8,000원가량입니다. 삼계탕용 영계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는데 전통시장 영계 4마리 구매 가격은 지난해 19,200원에서 올해 16,000원으로 17%가량 내렸습니다. 앞서 자유롭게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 새로운 태양광 모듈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몇 해 전부터 산지의 태양광 시설이 폭우 시 산사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죠. 새롭게 개발된 태양광 모듈이 다양한 형태로 설치해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